네, 휴일인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33명 발생을 했습니다. 자, 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80%에 육박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 백신 1차 누적 접종률은 65%에 근접해 이번 주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요새 백신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추세는 계속 반복돼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요새는 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확진자 수는 그 전주에 비해서 약간 늘었습니다. 네. 그 일주 평균으로 한 3%쯤이 늘었는데요. 예. 그 수도권에서 한 7%, 8%대 확진자 증가율을 보여서 확진자 수 증가가 이제 지방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약간 늘어난 추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수도권은 지금 비중이 많이 늘어날까요?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수도권이 원래도 한 60%에서 70%대의 전체 확진자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제 70%를 넘어서 80%점에 근접하고 있는데 네. 이건 아무래도 뭐 델타 변이의 그 높은 전파력, 그다음에 4차 유행이라고 하는 시기적인 어떤 주기적인 재유행의 시기, 네. 거기에 이제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 특히 이제 젊은 층의 피로감 때문에 이제 예. 더 이상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고 약간 오히려 뭐 늘어나는 양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뭐 2주에서 4주를 지나면 그 효과가 점점 더 체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지금 뭐 2달 가까이 이제 그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계속해서 뭐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렇게 80%에 육박하는 그런 확진자 비중은 네.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평가할 때 확진자 수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면 네. 전반적인 확진자의 숫자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느냐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2,000명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감당이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산의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라서 네.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점점 더 체감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제 방역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게 그 단계적 일상 전환, 소위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맞물려서 네. 정부가 앞으로 방역의 체계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전환할지 10월 이후에 11월 이후에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확진자 숫자의 뭐 증감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2주간 요양병원,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가능해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시는지요? 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요양병원, 요양원에 면회가 제한되면서 뭐 그 자식을 못 보는 부모님들, 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자식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네. 또 면회를 하지 못하면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내부에서의 그 환자를 돌보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뭐 감염도 늘어나고 사고도 늘어나고 예. 사망자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예. 면회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면회가 감염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면 안 되는데 예. 이제 부모님 그다음에 면회자 모두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뭐 감염이 확산되거나 할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돌파 감염의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예, 그게 예. 뭐 10,000명에 한 3명 정도니까요. 굉장히 낮은 빈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예. 17일부터 23일까지는 가족 모임 인원도 일부 제한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이제 기존의 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 6명으로 했던 것에서 백신 접종자의 숫자만큼을 이제 늘려줘서 가족 모임의 경우 8명. 근데 네. 집에서만 모일 수 있고 밖에 나가서 8명이 모이는 건 안 되고 예, 예.
백신 접종자가 있으면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해줬는데요. 네. 이것은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 이제 면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인원을 늘려주더라도 그 자체로 감염의 위험이 더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기회가 늘어나긴 할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약간의 위험 증가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일상 회복으로 가야 되고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동기를 국민들한테 부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백신 접종자들한테 내가 백신을 맞아서 사람들하고도 만날 수 있고 뭐 네. 어디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접종을 하지 안 그러면 접종률이 또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추석 그 한정 그 기간에만 6명에서 8명으로 늘려준 거잖아요. 네. 그것도 백신을 맞는 사람 2명 더 추가해 준 거니까 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늘려준 것 같진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일부에서는 이 조치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우려들 하시는데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일부 늘어나는 효과가 있더라도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네. 오히려 그 이제 뭐 뒤에서도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우리가 방역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더 강화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뭐 보건소의 확진 검사, 역학 조사,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더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제 추석 연휴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잖아요. 네. 그 뭐 이번에까지 참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네. 근데 내려가서 일단 집 안에서만 가족끼리만 뭐 8명까지 늘려준 거고 외부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수도권 인구가 만약에 지역으로 비수도권으로 간다면 확진에 대해서는 어떤 방역을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의 확진자의 비중이 높으니까 예. 그 이제 그 추석 연휴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로 인해서 지역에서의 감염 사례는 늘어날 거로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늘어난 감염이 N차 감염으로 발전되고 대규모 감염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방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에 대해서 철저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접촉자 격리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약간 약효가 떨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너무 의존하는 오랫동안 의존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방역 인력을 늘려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특히 지방에서 추석 이후에는 좀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난 휴가철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 휴게소에서 네. 돌아오는 상해선 휴게소에서 몇 군데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휴게소도 그렇고 기차역 옆에도 그렇고 몇몇 그 교통 요지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네. 고향을 갔다가 오실 때나 이럴 때 임시 선별검사소 그런 곳에서 꼭 들려서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증상이 없어도 받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증상이 좀 이상하다 싶을 때 받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괜찮은 걸까요? 뭐 검사는 좀 광범위하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예, 예. 지금 이제 정부가 설치한 임시 선별 검사소의 숫자가 그 고향에 갔다 오시는 분 전부가 다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충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증상이 있는 분이 우선 검사를 받으시고 예. 또 증상이 없더라도 내가 불안해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이제 가봤더니 휴게소에 별로 사람이 없더라. 네. 그러면 가서 받아보시는 거는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는 뭐 임시 선별검사소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우리나라는 되게 잘 돼 있으니까 네, 네. 좀 증상 있으면 그런 데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석 때는 또 전통시장 같은 데 마트 같은 데는 만약에 들어갈 때 체온 체크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네. 관리가 좀 가능한 것 같은데 네. 전통시장 이제 차례상 볼 때 전통시장 이용할 때는 어떻게 만약에 거기서 확진이 되더라도 역학조사도 힘들 것 같고 네. 전통시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전통시장 관리라고 해서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닌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개인 방역 수칙 마스크 쓰고 이제 거리두기 가능한 한 유지하고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은 가능한 한 피하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집단 감염의 사례가 생기면 이제 예전에 했던 것처럼 휴대전화를 이용한 동선 추적 같은 것들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하니 뭐 방역 당국에서 혹시나 이제 문자로 통보를 받으시면 즉시 가서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네. 확진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뜩이나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그 어려움이 오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전통시장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고 그것을 전통시장의 뭐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돌파 감염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백신 중에 얀센 백신 접종자에서 네.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걸까요? 얀센 백신의 그 델타 변이에 대한 면역 효과는 한 67% 정도인데요. 예. 파이저 백신이 한 78%,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60%니까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높고 파이저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근데 국내에서 얀센 백신의 돌파 감염이 많은 이유는 네. 이게 젊은 연령층 30대 이상에서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수가 20대에서 40대에서 주로 나오니까 예, 감염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많은 거지 네. 얀센 백신의 효과가 떨어져서 돌파 감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 활동을 또 많이 하는 그런 연령층이라서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연령층에 따라 어떤 백신을 접종했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네. 연령대별로 돌파 감염이 률이 다른 것이 백신의 종류별로 돌파 감염이 다른 것처럼 약간 오인되는 그런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혹시 이제 한 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는 말 그대로 오해였던 걸까요? 그러니까 얀센 백신도 예를 들면 2번 맞으면 그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2차례를 맞고 부스터샷을 맞는 것처럼 면역력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한 번 맞은 것만으로 다른 백신이 2번 맞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스터샷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면 얀센 백신이 한 번 맞다 보니까 한 번 더 네. 맞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일단 정부가 고위험군부터 원래 접종 순서대로 그렇게 부스터샷을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얀센 접종자는 아예 부스터샷 대상 미포함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부스터샷은 이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돌파 감염이 얼마나 생기느냐를 보고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시점에 접종을 할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 그 접종을 그래서 일찍 시작한 이제 영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영국이나 이스라엘의 데이터의 경우에서는 그 고령층에서 먼저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돌파 감염이 뭐 5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에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부스터샷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나머지 연령층, 그러니까 조금 백신을 늦게 받은 연령층에서는 어떨까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아직 모른다. 예. 그리고 이제 고령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백신을 맞은 이후에 면역 반응이 더 강하고 예. 그래서 항체 면역이나 세포 면역이 더 강력하게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맞아도 될 가능성 또는 아예 안 맞아도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도 추석 전에 백신 접종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우리나라 1차 접종률 65% 가까이 됐고 2차 40% 가까이 됐습니다. 1차 접종률은 지금 미국이 백신 굉장히 많이 뭐 확보를 하면서 많이 맞는다 해도 1차는 우리가 미국보다 앞질렀어요. 네. 그러면 추석 전에 뭐 1차 70%는 그냥 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1차 접종률이 65%니까 예. 5%만을 올리면 되는데 1%가 하루에 한 50만 명 네네. 정도 되는데 예. 뭐 최근에는 하루 100만 명이 넘는 접종을 하는 날도 여러 날이 있어서 예. 뭐 추석 전에 일주일 남았는데 예. 그 사이에 70% 접종 달성은 무난해 보입니다. 네. 근데 예전만 해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0월 달, 11월 달뭐 전 국민의 70% 그러면 뭐 면역이 돼서 네. 괜찮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초기에는 그 정부가 전 국민 70%가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상당 부분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또 백신에 대한 저항력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델타 네. 변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워진 거죠. 예, 그러니까 집단 면역 자체는 델타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백신에 대한 저항력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럼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라고 예, 생각해야 집단 돼요? 면역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럼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 네.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금 이제 12세 이하는 지금 이제 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 접종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그 소수만 접종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전 국민 100%가 접종을 받아도 예.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재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이 델타 변이 하에서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겨울에 5차 유행이 일어나고 내년 봄에 6차 유행이 일어나고 내년 예. 봄에 또 재유행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예. 네. 그러면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니까 전 네. 세계적으로도 집단 면역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변이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백신 접종의 효과로 예. 치명률이 낮아진 것도 한 가지 원인이지만 네. 델타 변이의 높은 전파력 때문에 집단 면역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국가들이 사실상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뭐 덴마크나 우리 국내에 알려진 이제 외국의 사례들뿐만이 아니라 예. 사실은 유럽이나 북미의 많은 국가들이 재유행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거나 소위 봉쇄 조치, 락다운을 하는 조치는 더 이상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선진국들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12세 미만 접종 이야기 잠시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는 5세부터 11세까지 화이자 접종 다음 달에는 좀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이 네, 되고 그렇습니다. 있던데 네. 안전성 또는 효과 이런 측면은 다 검증이 된 걸까요?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미국 식약청이 그 백신을 이제 그 연령층대에 접종하는 것을 승인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근데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성인처럼 대규모 그 임상시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제 이상 반응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한 가지 우려점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연령이 어릴수록 코로나19를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소수에서는 중증 환자가 발생하긴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코로나에 걸릴 위험과 백신의 이상 반응으로 인한 위해 그 두 가지를 이제 그 저울질해서 어떤 연령층의 백신을 접종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이제 젊은 연령층 어린아이들에서는 그 코로나에 걸려서 그 겪게 되는 건강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네. 이상 반응의 크기가 비슷하다 하거나 약간만 높아도 이게 백신이 오히려 좀 더 해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뭐 성인에서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만큼 네. 어린 연령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권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정보를 드리고 그 부모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 11세 이하의 접종이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인층만큼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미국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고 결정을 할 때 속도나 대상면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 이런 판단이신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성인층에 대한 접종이 이제 거의 사실상 완료되는 네. 이제 11월 초가 되면 그 18세 이하, 그러니까 17세 이하에 대해서 접종을 이제 시작할 거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11세 이하로 이제 순차적으로 접종을 허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서 뭐 12세 이상 12세 정도까지 허용이 되더라도 네. 성인들은 보통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빨리 맞아 왜 안 맞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들의 학부모들은 그런 날이 잘 안 나올 수 있겠군요. 네, 조심할 근데 이제 필요가 한 가지 있으니까요. 고려할 사항은 예. 이게 접종 그 연령대에서 접종을 안 하면 네. 학교에서의 감염이 이제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계속해서 마스크를 못 벗는 상황 또는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 때문에 등교를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네. 이게 등교와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서로 상충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 사회와 우리 학부모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에 관한 좀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청소년 접종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면 미국 연구진이 12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백신 부작용을 좀 연구하고 네. 분석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남자 청소년이 백신 부작용 사례가 많다라는 결과가 네, 네. 나왔다고 예. 해요. 이번 결과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젊은 연령층, 특히 이제 남성에서 예.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이제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부작용이 더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데 예. 이 연령층은 이제 코로나에 감염돼도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백신을 접종해서 얻는 효과보다 더 이득보다 더 크다라는 이제 얘기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소규모 연구이기 때문에 예. 이 결과를 일반화시켜서 이제 해석하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고 예.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령층보다 또는 성인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 특히 이제 20대 이하에서는 백신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이득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성인층에 비해서는 이득이 더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 델타 변이나 다른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은 불가능해졌다.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간다. 단계적 방역도 체계 좀 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네. 지금 우리 방역 당국도 뭐 11월이나 그렇게 단계적으로 방역 체계를 좀 바꿀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시점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수만 가지고 정해야 되는 건지 다른 어떤 요인을 적용해서 단계적 조절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시기를 정하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면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제한 조치, 그러니까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이나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 같은 것을 푸는 게 핵심이 될 텐데요. 네. 이제 그러면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이제 일부분 피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사망자가 늘어나거나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고령층에서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 그다음에 치료할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서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없게 할 것,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보건소의 역학조사 그 접촉자 격리의 인력을 대폭 늘려서 이게 N차 감염이 많이 생기고 소규모 감염으로 끝날 수 있는 게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런 준비가 갖춰지는 시점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시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한 11월 초 중순 이런 정도면 우리가 이제 뭐 접종률의 측면에서나 준비할 여력 기간의 측면에서나 11월 초 정도에는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12월이나 1월쯤에는 5차 유행이 예상이 됩니다. 겨울에. 네, 겨울에 또 다른. 그러니까 4차 유행이 떨어지기 전에 5차 유행이 올 수도 있고요. 4차 유행이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5차 유행이 올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단계적 일상생활을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거를 뭐 12월 초에 시작했다. 그러면 그게 5차 유행의 시기와 겹치면서 아예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근데 늦어도 11월 초에는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내년 초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5차 유행이 오기 직전에 단계를 좀 낮춘다고 하면 그건 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그 단계를 낮춘 다음에 예. 그래도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는 역학조사 인력, 치료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가 균형점,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통제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예. 하는 그런 검증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기가 없으면 네. 지금과 똑같은 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차 유행이 오기 전에 예.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오랫동안 검토를 네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400명, 500명대를 오르내릴 때 이게 200명, 300명으로 떨어져야 새 거리두기 단계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죠. 예, 예. 그런데 새 거리두기 단계를 도입하기 직전에 4차 유행이 시작됐죠. 근데 이제 4차 유행이라는 거를 일부에서는 정부가 새 거리두기 단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방역이 이완돼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 이것은 주기적으로 재유행이 반복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의 특성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새 거리두기 단계를 도입하는 방역이 이완 때문에 4차 유행이 왔다면 네. 다른 나라에는 4차 유행이 안 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했던 뭐 호주나 뉴질랜드나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도 4차 유행이 다 오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적 코로나19 유행의 반복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과 방역의 체계를 바꾸는 게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방역 체계를 바꿔서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비판하기 쉽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정치적으로 일상으로의 회복 또는 위드 코로나의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 오기 전에 네. 5차 유행이 오기 전에 그 체계를 바꾸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군요.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년 봄까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먹는 치료제 개발 이야기도 많이 언급이 되던데 이 또한 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제 경구행 치료제가 생기면 이제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하나는 조기에 이제 그 확진자가 치료제를 복용해서 다른 사람으로의 전파력을 낮추는 것과 네. 그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델타 변이는 증상 발현 전에 오히려 전파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를 먹기 전에 대부분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기 격리가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그 감염 전파를 완화하는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중증으로 발전하는 거를 이제 예. 막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 광범위하게 경증 환자까지를 포함해서 초기에 투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값이 너무 비싸서 90만 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원의 치료 비용과 이제 경구용 약을 투여하는 효과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할 때 아무래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그러니까 50대 이상이 확진됐다 또는 네. 기저질환이 있다 이런 분들이 확진됐을 때 경구약제를 투여하는 전략을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입원하는 환자, 중증 환자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